정확히 뭐 한 2년 5개월 정도 지금 지난 시간인데요. 이제 자주는 여기를 못 오고 가끔 시간 내서 한 번씩 이렇게 몇 번 왔었는데, 사실은 이게 그때 뭐 2년 전 4월 16일이나 오늘이나 뭐 바다 변화는 없이 그대로 있긴 있지만은, 뭐 보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현장에 아직도 세월호 속에 9분의 실종자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게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지 세월호 사건이 끝난 건 없고, 또 사실 6월 말까지 특조위 활동이 사실 끝났어요. 끝나고 9월 말까지, 이달 말까지 해서 보고서를 채택하면은 사실 정부에서 하는 일이 모두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야당에서 부르짖고 있는 게, 작년 19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특조위를 연장하게끔 합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통과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이 있어야만이, 그리고 아직 실종자 가족들이 만족할 만한 수습이 있어야만이 끝나는 것이지. 그리고 더 중요한, 왜 배가 침몰했으며 왜 한 명도 구조를 못했는가. 다 아시겠지만은 그 많은 사람이 희생됐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구조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원인을 밝혀야 한다는 데는 그때나 지금이나 저 입장에서는 변함이 없고,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저희 그 전남도 대한약사회에서 137일간을 봉사활동을 했고, 전 개인적으로 한 2달을 더 했어요. 추가로 더 했는데, 여기 올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은 그때나 지금이나 저한테는 항상 똑같은 마음, 그런 심정으로 여기로 오고 있죠. 제가 워낙 경황이 없는 상황이어서 날짜는 정확하니 모르는데, 그날 박원순 시장께서 오신 날입니다. 아침에 비가 좀 부슬부슬 내린 날이었는데, 제가 최초로 현장에, 배가 침몰한 현장을 가본 적이 있어요. 오전에 갔다가 오후에 왔었는데, 오후에 와서 약국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애기 아빠 이름도 사실 기억 못 하는데, 애기 아빠가 약국에 오셨더라고요. 오셔가지고 나중에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그 애기가 그날 생일이었다네요. 생일이어서 이제 현장에 빠지선에 가서 이렇게 바다를 물고름이 바라보는데 기름방울이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자기 느낌으로는 기억하면 아시겠지만 기름이 물에서 떠오를 때에는 위에서는 쭉 퍼지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생각에는 꼭 국화꽃을 연상할 정도로 그렇게 퍼지더라 그래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데 시체 한 구가 떠올랐어요. 근데 그 학생이 시체가 자기 딸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바로 확인은 안 돼. 왜냐하면 전부 다 DNA 검출했었는데 그 떠오른 시체가 자기 딸이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이 희생됐는데, 사실 시체가 그렇게 떠오른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아마 거의 유일할 정도로 떠올랐던 시체가, 그것도 애기 아빠가 바라보고 있는데 애기 시체가 떠올랐다 그래서 저희 약국에 오셔가지고 하염없이 우시더라고. 그래서는 결국은 이제 확인해서 보니까 딸이었어. 자기 딸이었죠. 그래 그런 것도 좀 있었고, 이제 사실 아직도 지금 아빠하고 오빠가 지금 아마 뱃속에 침몰된 뱃속에 있을 거라 얘기했는데, 거기 아마 다문화 가족으로 하는 권 씨라고 제가 기억합니다만은
그때 당시 뭐 6살 여자 아이가 구조됐고 엄마는 시체로 발견됐고 지금은 아빠하고 오빠가 지금 아마 그 실종자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집 사연을 제가 접했을 때게 참 그날이 그 제주도로 이사 가는 날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참, 뭐 이게 뭐 그런 비슷한 경우는 다들 뭐 다 사연이 전부 다 가족들이 사연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수많은 사연들이 참 저희들 봤을 때에는 가슴 아프고 또 그 학생을 인양을 해서 시신을 인양해서 부모를 찾았는데 애기 아빠는 아마 뭐 어려운 환경에서 일 나가시고 엄마는 뭐 아마 그 점쟁인가 무당인가 하는 말이 시신을 못 찾으니까 집에 가서 학생이 쓰는 물건을 뭐 가구가 됐든 책상이 됐든지 이런 집에 있는 가구를 위치를 좀 변경시키면은 찾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안산에 가 있을 때에 학생을 한 명 더 구원해 이렇게 인양을 해서 그 안산까지 전화해서 그 학부모가 다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사실 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경우들이 많았는데 제가 뭐 그동안 거기 뭐 거의 현장에 저는 있었으니까 특히나 가족들 옆에 항상 저희 약국이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경우를 많이 접했죠. 사실 뭐 이렇게 정리가 안 된 부분인데 제가 그 다음 날 그 현장에 내려가라는 우리 도약사회장님의 전화를 받고 십시를 내려왔는데 와서 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제가 뭐 도망간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현장을 뜰 수가 없었어요. 너무 상황이 급박하고 누군가는 필요를 하는데 그 가족들 옆에서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 사람들을 우선 진정시키고 안정시키는 게 목표였는데 누구 하나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저희들 약국이 또 약사라는 직업도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이분들을 우선은 위로해 주는 길밖에 없다 생각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오랜 시간이 있었을 뿐이지 미리 뭐 준비하고 그리고 또 사실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갈 줄을 사실 몰랐죠. 오랜 기간이 이렇게 연장되고 수습이 안 될지는 몰랐기 때문에 그리 된 거고 전국에서 우리 약사님들이 6천 몇 분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하루 2교대를 하기 때문에 낮 12시 하고 밤 12시 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12시간 근무하고 다시 고향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 남아서 교통 정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인수인계도 해줘야 되고 상황 설명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빠져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 뭐 하루 이틀 있다 보니까 그게 뭐 137일이 되고 나중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지. 사실 무슨 제 이제 집사람이 우스갯소리로 뭐 평생 할 봉사활동을 다 했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지. 무슨 사실 이게 예정된 사고도 아니었고 예정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시간이 가게 됐죠. 이제 대신 제 약국은 이제 제 딸이 약사기 때문에 대신 딸이 약국을 봐줬기 때문에 저는 좀 활동할 수가 있는 여력이 좀 있었죠. 봉사 단체가 없었으면은 과연 그때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거기 수많은 전국에 있는 봉사 단체들이 거의 다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 좁은 팽목항이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의 많은 단체가 와 있었는데 그분들의 그 봉사 단체
그 국민들의 그런 그 봉사 의식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이분들이 진정한 애국자고 이분들이 정말 진정한 국민이다. 이게 이 봉사 단체, 봉사 단원들이 없었으면은 이게 그때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럴 정도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뭐 국민성을 뭐 여러 가지로 논할 수 있지만은 이 봉사 정신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뭐 세계 으뜸일 것이다. 그리고 또 되게 우리나라 국민성도 그렇습니다만은 좀 남 앞에 쓰는 것을 껄끄럽게 생각하고 좀 수줍한 경향도 그런데 저도 뭐 조그마나 해 보니까 적은 것부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 몸에 배해서 말이잖아요. 박사 위에 더 멋있는 게 봉사라고. 석사 박사보다도 더 멋있는 게 봉사라고 그러다고 해서 봉사는 우리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우리나라 참 잘 돼 있다고 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회장 취임사라든가 우리가 회의 있을 때마다 우리 회원들한테 강조했던 것이 존경받는 약사였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권익을 지키지 않으면은 이 현대 사회에서 누가 우리 권익을 지켜주겠습니까? 남 앞에 군림하자는 건 아니지만은 최소한의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제 사회적인 책무가 있어요. 우리 약사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무를 어떻게 지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우선은 저는 강조하는 것이 이 자기 업무, 우리가 크게 약사라 그럽니다. 그건 일사자가 약사라 그러는데 약사에 정말로 철두철미하니 준비하고 실천해 나가야 되고 다음에는 사회활동, 사회 참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회 참여나 사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어떤 우리 약사는 전문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보다도 약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서 우리 일반 소비자나 환자분들한테 충분한 정보 제공자가 돼줘야 된다. 그냥 약을 단순 노동으로 조제하고 판매하고 투약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약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소비자나 환자들한테 우리 약의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우리 요즘 쓰게 하자면 복약 지도라는 것인데 사실 약사가 가장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일은 근본적인 의무는 복약 지도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약국 환경 개선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 약사들이 정말 해야 하는 일은 복약 지도에 있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뭐 대면 복약 지도냐, 화상 복약 지도냐,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은 사실은 직접 대면을 통해서 충분한 복약 지도가 이루어져야만이 약사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저는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요. 지금 이게 현재 국가에서 정부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저는 과감히 작태들이 약사의 본연의 어떤 존재 가치를 부정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의약품에 크게 아시겠지만 전문 의약품이 있고 일반 의약품이 있어요. 그러면 스스로 우리가 약의 전문가 또 국가에서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약사를 6년제를 만들어서 약사라는 면허증 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전문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저희들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한테 전혀 저희들하고는 손을 떠나는 부분이고 일반 의약품마저도 지금 편의점에가 13개 품목이 지금 이미 나가 있어요.
지금 이게 대통령 시행령으로 해서 20개 품목으로 늘린다고 생각하신다면은 늘려버리면은 지금 우리 약국에 현재 약국에 있는 약의 3분의 1 이상이 슈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약사의 관리하에 우리 약국 뭐 일명 종업원이라 뭐 하는데 뭐 전산원이라 할 수 있고, 네 이분들이 약사의 관할 아래 의약품 가장 가벼운 뭐 진통제를 주면은 비약사 투약이라 가지고 법적 조치를 당합니다. 근데 우리 편의점에 나가 있는 똑같은 약들은 시간 알바들이 아무 제약 없이 줘도 그건 죄가 안 되잖아요. 그러네요. 거기 더불어 자판기라고 해가지고 지금 뭐 저도 여러 군데 뭐 알아봤지만은 사실 아직까지 뭐 실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과거에 한번 만들어놨던 뭐 그거 하나 보면서 지금 이미 대통령 고지에서 지금 입법 예고까지 돼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약을 자판기로 판매할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진행되고 있고, 지금 각종 규제 개혁이라는 이름 하에 현재 약사가 근무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뭐 일종의 뭐 동물약품이라든가 도매, 관리약사를 지금 약사를 제어시키려고 그래요. 약사 아닌 다른 사람을 그 역할을 맡기려고 하는 일들. 지금 현재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자판기 사장이 되지 어떻게 약대를 6년제라는 약학 전문 대학까지 만들어서 약사를 6년제 1년에 한 1,700~800명을 뽑아냈냐는 이야기예요. 과연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겠어요? 약사의 권익에 또 약사 존재 가치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사실 지금 뭐 선진화법 또는 소비자의 편리성만 따져가지고 보셨잖아요. 우리 옥시 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그 전에 그 백수호 사건이라든가 또 앞으로 계속 일어날 일들이 그 약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무시를 하고 그냥 국민 편리를 쫓아서 일종의 그 영리 목적으로만 약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그 정부의 입장들이 좀 잘못돼 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의약품 택배라든가 자판기라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의료 민영화로 가는 디딤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료 민영화가 얼마나 폐해가 많다는 것은 뭐 미국 사회를 보면서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전 세계에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것이 국민 의료보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제도는 지금 거의 미국식도 아니고 유럽식도 아닌데 가장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자랑할 만하고 조금만 보완한다면은 정말 좋은 제도고, 이 제도를 사실 전 세계에 수출해도 될 정도의 표준화가 될 정도의 아주 좋은 제도거든요.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서 의약분업의 큰 틀 속에서 꼭 정부가 국민 건강을 관리하는 제도가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그리고 의료 민영화도 좋지만은 의료는 절대 민영화돼서는 안 되고 공공의료가 확충돼야 돼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그 바람이 있다면은 이제 저도 최근에 아닌 약사는 의료인이 아니에요. 그래요? 네. 저도 이 세월호 사건 터져가지고 처음 알았는데 약사는 의료원이 아닙니다. 그럼요? 그냥 직종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정부에서는 의료원 속에 우리 약사를 넣어야 돼요. 내적으로도 우리 사실 약사회 내부에서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외적에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 저희 뭐 집행부에서 하여튼 힘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행부를 믿고 우리 전체 회원들이 힘을 좀 모아 주셔야 될 때가 아닌가. 이번 정기 국회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잘 막아내서 지금 우리 그 약사의 본연의 자세를 갖고 또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게끔 바탕을 좀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되겠죠. 약국에 대했던 그런 게 뭐 집중도라 뭐 이런 것들이 다른 데 옮겨갔단 말이에요. 중심이 약국이 아닌 다른 데로. 우리가 그 건기식의 한계점이 네. 우리가 백수호 사건을 봐서 알겠지만은 수명이 짧고 사이클이 짧죠. 사이클이 수명이 짧고 어떤 문제점이 뭐 부작용이 됐든 어떤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에는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거. 이제 그 제가 비타민 뭐 공장도 가서 봐봤지만은 어떤 게 느끼냐면 조금 회사가 앞으로 또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하고 그러면은 조금 선택과 집중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모르겠어요. 평원을 향토 기업이라고 했지만은 사실 저 뭐 개인적 인연이 많잖아요. 우리가 회사하고 인연이 많아서 사실 그 이렇게 회사가 성장하는지도 사실 몰랐어요. 몰랐고 그래서 정말 마음이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더 부담한 걸 느끼고 이제 정말 그 비타민 하우스가 건기식으로는 우리나라가 대표할 수 있는 회사가 되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 우리 그 뭐 어차피 서로 약국이나 제약이나 건기식이 똑같습니다만은 공생하는 관계거든 우리가. 그래서 저희들하고도 약사하고도 우리 약사 사이하고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하여튼 뭐 우리 입장에서는 회사가 번창하기만을 기대합니다.